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12년에서 16년과 비교해 지난 2017년에서 21년 사이 무려 177%나 급성장했는데요. 이는 상위권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의 기록입니다. 올해 역시 사상 최고액 돌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따낸 초대박 수출건이 그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27일 K2 전차, K9 저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규모는 K2 전차 980대, K9 저주포 670문, FA-50 48대 등으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차 계약 규모만 10조 원대, 총 사업 규모는 25조 8천억 수준이고 여기에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전차, 탄약, 후속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업계는 올해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100억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방산 수출 세계 5위권 진입은 물론 어쩌면 3위권 내로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목표였던 5위권 내 진입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데요.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피땀 흘리며 이뤄낸 수십 년간의 노력의 성과가 지금 꽃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 방산이 가진 저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VOA는 지난 2일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한 국가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지난 7월 26일 중국 국영 매체 황구시보는 무기 수출로 한국은 글로벌 허그 거점이 되기는 어렵다는 기사에서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리카이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는 매체에서 한국은 줄곧 일종의 버리기 힘든 대국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게 외교적으로 반영되어 한국은 때로는 야심만만한 목표를 제시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미국의 방자 역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어찌 중추적 역할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한국이 대국 콤플렉스와 방자 역할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계적 중추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잡소리를 길게 늘어놓았는데 한마디로 너희는 대국이 아니니 너무 나대지 말고 미국과는 거리를 둬라. 일진 옆에 있다고 일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놈의 대국 콤플렉스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죠. 중국은 대국이라 하기에는 속이 너무 좁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덩이는 또 크니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 하자. 반대하면 중국인 또 다른 중국 매체 화경희망에서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논하면서 영국 육군 장교 출신 방산 전문가 니콜라스 드라먼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는 폴란드가 조달한 K2 전차는 본질적으로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보다 상당히 약화된 버전이라면서 같은 주포와 동력치기를 사용했지만 전자 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고 하였고, 중국 매체는 이 발언을 근거 삼아 한국의 무기에 대한 폄하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한국 무기가 뭐 그런 그렇지 또 뒷돈을 주어 해결했구나.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가 결국은 미국 기술 아니겠어. 자랑할 게 뭐 있담. 중국의 무기 체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우리도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해서 한국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대로 보여주자 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겠는데요. 중국이 인용한 기사는 7월 28일 CNN의 기사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낸 뒤 한국 탱크와 자주포 수백 대 사들여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스 드라먼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본질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발언하였는데요. 이는 K2 전차를 혹평하고 폴란드가 아시아 전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드라먼드는 폴란드의 전차 도입 계획이 추진된 2017년부터 줄곧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의 트위터에는 솔직히 말해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2 전차 대신 K2 흑표를 선택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글과 함께 레오파르트2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처럼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해서 정말 비교도 못할 만큼 뒤떨어진 성능을 갖고 있고 K2 흑표를 선택하면 미친 짓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차이가 심한 것일까요? 이 두 전차의 성능 테스트는 이미 노르웨이 전차 도입 수주 사업에서 한번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우선 연사력을 살펴보면 K2 흑표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했고 레오파르트2A7
K2-7은 가장 최신형임에도 수동장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2의 자동장전의 경우 초탄 발사 후 후속탄 발사까지 6초가 걸리며 분당 10발을 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장전은 숙련된 탄약소일 경우라도 분당 7발을 넘기기 힘들고 기동 시에는 그 절반으로 줄어버리죠. K2 승 방어력 부분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스쿼드와 포탑 측면 부위에 장갑이 보완되었다지만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능동방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레오파르트 2A7 모델에는 능동방어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탑재가 가능합니다. 기동성 부분에서는 레오파르트가 시속 59km, K2 흑표 전차가 시속 55km로 레오파르트가 근소한 우위에 있으나 K2 흑표 전차에는 토션바가 아닌 ISU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해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이 훨씬 우월하고 변속 단수 역시 레오파르트보다 높은 5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ISU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매복 공격이 가능함은 물론 현수 장치에서 발생하는 온도로 인해 얼음이나 눈이 궤도에 붙지 않게 하는 메리트도 있죠.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레오파르트 2A7과 K2 흑표 전차를 비교할 때 둘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두 전차 모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전차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국 전직장교는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도입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비밀은 드라몬드의 트위터 소개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개란에는 KMW 영국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걸려있는데요. KMW가 바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드라몬드가 KMW의 자문위원이면서 K2 흑표 전차 구매를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마치 장충동 왕족발 보쌈집 사장님이 방송에 나와 원할머니 보쌈이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고 칭찬하는 꼴이니까요. 또한 100번 양보에 드라몬드의 말이 맞다고 쳐도 무기 수입의 가장 큰 고려사항인 가성비에서 K2 흑표 전차가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기체가 절반의 가격을 보유했다면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친 짓이죠. 디펜스24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가 발표한 레오파르트 2A7의 전차 가격은 1,300만 유로에서 1,5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180억에서 200억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그에 비해 K2 흑표의 가격은 850만 달러, 한화 98억 정도로 레오파르트 2A7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를 도입했던 결정적 이유는 빠른 생산력에 있는데요. 폴란드의 부하슈샤크 장관은 사실상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통해 현재 무기 도입이 시급한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하였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 58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독일 육군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연기했고 폴란드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구형 2A4 전차 20대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20대도 인도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죠. 이런 상황들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은 앞뒤 전후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한국의 수출이 잘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한국 무기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있다 하면 우선 퍼나르게 바쁜 것인데요. 참 애쓰고 있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그럴만한 게 한국 무기 수출 상황을 보면 단순 질투를 넘어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한국 무기 수출 대상국들이 사실상 중국과 적성국을 띠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중국의 동서남북에는 모두 K9 자주포 가 사방으로 깔릴 예정입니다. 동쪽에는 한국의 K9, 서쪽으로는 국경을 마주한 인도의 K9, 남쪽으로는 호주의 K9, 북쪽으로는 발트 3국과 폴란드가 대량의 K9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매체 타임스나우의 5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 방위 사업인 아타마니 르바타를 추진하면서 K9 바지라의 추가 백문 구입이 차기 국방조달위원회 회의에서 곧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백문은 이미 5개 편대로 나눠져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 배치가 완료되었고 성능 시험 결과 크게 만족한 인도군은 추가 백문을 더 구입하는 것을 두고 의논한다는 것이죠. 또한 K9 저주포가 해안포로 운용되면서 중국 군함에게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K9의 해상시험 평가에서 K9이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호용 화력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가 54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무기인 곡사화기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 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5월 호주 해안에서 중국의 군함인 하이왕싱함이 포착되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주 미국 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정부 수집함이 티모르의 인근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함선이 첩보 활동을 벌이며 도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군함은 동티모르 해군 기지에서 출발해 호주 북부 앞바다인 티모르의 연안까지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력을 동티모르와 경제 협력을
협력을 맺고 이 지역에서의 군사 행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해상 유전과 가스전에 2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또한 자국 최대 항만인 심수항 건설을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공사에 맡기기로 하였죠. 거기에 인근 섬나라인 사모아도 중국과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호주의 앞바다도 중국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K9을 노던 준주의 팔머스턴 제8-12연대에 배치해 해안포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는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100km로 향상시킨 유도포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유도킷으로 대함 사격까지 가능해 호주 해안에 출몰한 중국 군함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대국 콤플렉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중국이 한국에 무기 콤플렉스가 생기는 상황이죠. 중국 축구가 한국만 만나면 죽을 써 생겨난 말인 공안증은 이제 한국 무기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9 이행시로 마치겠습니다. K, 거기 널 시끼 일로와. 9, 나인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